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30년 만에 정숙의 문 앞에 나타난다. 정숙 여사님, 죽기 전에 꼭 고백할 게 있습니다. 미자 씨는 결백했습니다. 모든 건 제가 조작했어요. 남 회장님이 거액을 주며 시켰습니다. 정숙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흐느낀다. 그럼 미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단 말인가요? 미자가 담담하게 고백한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가 위험할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윤희가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절규한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거예요? 오늘의 순금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건 무료니까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이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백합과 분홍 장미가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샴페인 잔을 든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끈하게 윤이 났습니다. 75의 이정숙 여사는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손녀 수민의 결혼식 날. 대한그룹 회장 부인으로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이 그녀의 품격 있는 자태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한태준 회장. 그와 함께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화려했지만 때로는 무거웠던 그 시간들. 정숙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오늘만큼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실해야 했으니까요. 로비로 나간 정숙은 하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인사를 건넸고 정숙은 누구에게나 완벽한 미소로 화답했죠. 그때 딸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윤희는 어머니를 닮아 단아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에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은 윤희는 어머니를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죠. 엄마, 혹시 아버지 얘기 꺼내는 사람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해요. 특히 그때 그 일 말이에요. 지난 일은 다 끝난 거니까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안심시켰죠. 윤희야, 그 일은 30년도 더 지난 일이야. 이제 아무도 기억 못한단다. 오늘은 수민이의 날이니까 즐겁게만 생각하자. 정숙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래된 비밀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묘한 위화감. 집안 어른들이 가끔 보이던 의미심장한 눈빛들.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꺼내던 알 수 없는 한숨들. 윤희는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는 신랑 신부의 대형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미는 할머니 정숙을 닮아 기품 있는 미모였고 신랑은 대기업 임원의 아들로 준수한 외모를 자랑했죠. 하객들은 저마다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대한그룹 집안이라 다르네요. 손녀 결혼식도 이렇게 성대하게 하다니. 정숙 여사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야. 딸도 잘 키우고 손녀까지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시고. 그런데 말이야, 옛날에 한 회장님 관련해서 무슨 소문이 있었다던데. 쉿, 그런 얘기는 오늘 하는 게 아니야. 정숙은 멀리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결혼식장 한 구석에는 낯선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맨 뒷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중년 여인.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미자였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미자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낡은 가죽 핸드백이 꼭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미자의 눈빛은 결혼식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축하의 자리가 아닌 30여 년을 기다려온 심판의 장소였죠.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걸 끝낸다. 내 딸아,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엄마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단다.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지만 미자의 귓가에는 오래전 자신이 흘렸던 눈물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빼앗기던 그날. 비 오는 거리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그날. 모든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정숙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윤희는 결혼식 준비를 점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민이 마지막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립스틱을 바르는 동안 수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요. 수민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집안은 정말 화목해 보여. 할머니도 엄마도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민아, 우리 집안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단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가족을 사랑해 주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죠. 웨딩 마치가 울릴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고 축가를 부를 가수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죠. 미자는 핸드백 속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태준, 그리고 갓난아기 윤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순간.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죠. 수민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수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맨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윤희는 딸의 모습에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둘은 나란히 단상 위에 섰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고 하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맨 뒷줄에 앉아있던 미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죠. 사진 속 어린 윤희의 얼굴과 단상 위 수민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맹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죠. 하객들은 감동적인 순간에 박수를 보냈고 정숙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민과 신랑이 부모님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정숙은 손녀를 안으며 축복의 말을 전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과 손녀. 미자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명 가수가 축가를 부르고 하객들이 즐거운 분위기에 젖어들었죠. 그런데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미자가 천천히 통로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화장실에 가려는 하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미자는 통로를 따라 곧장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이 처음으로 미자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30년 전 그 여자. 한태준의 첫사랑이었던, 그리고 윤희의 친모였던 그 여자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미자는 이미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수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윤희는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김미자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꼭 와야만 했습니다. 미자는 손에 든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젊은 남녀와 아기가 찍힌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저기 저 신부. 수민 양은 제 손녀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어머니 윤희 씨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고 기른 딸입니다. 순간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고 하객들은 충격적인 발언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수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할머니와 어머니를 번갈아 봤고 신랑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해했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라고요? 윤희야. 나야, 엄마야.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널 안고 있던 엄마란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단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죠. 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 이 여자를 당장 내보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같으니 병원으로 모셔다 드려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요? 이정숙 씨,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미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그녀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죠.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고 내 딸을 빼앗았잖아요. 한태준 회장의 부모가 당신을 며느리로 점 찍었다는 이유로 돈과 권력을 앞세워 나를 쫓아냈잖아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한태준 회장, 불륜, 숨겨진 자식. 이 모든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열심히 사진을 찍고 녹음을 했습니다. 30년 전 태준 씨와 나는 서로 사랑했어요. 윤희를 낳고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태준 씨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돈뭉치를 던지며 사라지라고 했어요. 윤희는 한태준 씨의 적통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정숙 씨가 어머니가 될 거라고 했죠. 난 거부했지만 그들은 윤희를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윤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죠? 윤희가 정숙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신랑이 수민을 안으려 했지만 수민은 뿌리치고 신부대 기실로 뛰어갔습니다. 수민아. 윤희가 딸을 쫓아가려 했지만 미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윤희는 미자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객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기자들만이 남아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정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30년의 세월과 깊은 상처가 가로놓여 있었죠. 결혼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장식들이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하객들이 떨어뜨린 축하 카드와 꽃잎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정숙과 미자, 두 여자만이 로비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정숙의 지시를 기다리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기자들은 건물 밖에서 이 역사적인 대면을 취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김미자 씨,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태준 씨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다 끝난 일이라고요. 끝났다고요? 당신에게는 끝났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내 딸을 빼앗긴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미자의 목소리에는 30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태준 씨 아버님이 모든 걸 결정하셨고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대한그룹의 후계자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어야 했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은 남의 자식을 빼앗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나요? 미자가 다가서자 정숙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증오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민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죠.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정말 엄마의 친엄마라는 거예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5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정숙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 모든 것이 충격이었죠. 수민아,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한테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이 로비로 나왔을 때 정숙과 미자는 여전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정숙에게 다가갔죠. 할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 여자가 정말 엄마의 친엄마인가요? 정숙이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수민아. 할머니가 모든 걸 숨겼어. 수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충격에 휩싸여 벽에 기대어 섰죠. 미자가 조심스럽게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희야,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생각을 하며 살았단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왜 하필 오늘인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신문에서 수민이의 결혼 소식을 봤거든. 내 손녀가 결혼을 하는데 난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너희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대한그룹 결혼식 파동은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고 방송사 취재진까지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정숙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김미자 씨, 당신도 따라오세요.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네 사람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탄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죠. 별장에 도착하자 정숙이 먼저 들어갔고 나머지 세 사람이 뒤따랐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두 분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건가요?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 씨는 처음부터 미자 씨를 사랑했어요. 나와의 결혼은 집안에서 정한 거였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태준 씨는 미자 씨를 잊지 못했고 결국 너를 낳았던 거야. 그럼 어떻게? 제가 어떻게 엄마 딸이 된 거예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가 모든 걸 주도했어. 대한그룹의 체면이 중요했던 거지. 혼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날 돈으로 매수하려 했고, 내가 거부하자 강제로 너를 빼앗아간 거야. 윤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수민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남의 자식을 키우신 거예요? 진짜 엄마가 있는 걸 알면서도요?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는 듯 말했죠. 나도 선택권이 없었어, 수민아. 시아버지의 명령이었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윤희를 내 딸처럼 키웠고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했다고요? 진짜 엄마를 숨기면서요?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고 미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태준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여자 사이에서 그리고 자식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에서 미자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들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별장의 거실에는 네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고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여기서 쉬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감정적으로 대화해봤자 서로 상처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누구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죠.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가져온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별장의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모녀. 서로를 뭐라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는 낯선 사이였죠.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가리켰죠. 앉아도 될까?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윤희는 망설이다가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미자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한테 쓴 편지야. 30년 동안 매일 한 줄씩이라도 썼어. 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내가 볼 수 없었던 모든 순간들을 상상하면서 썼지.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윤희야, 오늘도 보고 싶구나. 엄마가 미안해.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첩의 뒤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희미해졌고 희망은 체념으로 바뀌어 있었죠.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만나러 오실 수 있었잖아요. 시도했어. 수없이 시도했지. 하지만 대한그룹의 힘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어. 경호원들이 늘 지키고 있었고 내가 접근하면 바로 쫓아냈어. 심지어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었지. 그때 정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이 수척해 보였죠. 정숙은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 듣고 있었어요. 벽이 얇아서. 미자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시아버지가 철통같이 감시했죠. 나도 몰래 당신을 만나게 해주려고 했지만 들켰어요. 그날 시아버지한테 크게 혼났죠. 미자와 윤희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죠. 믿기 힘들겠지만 나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윤희를 키우면서 늘 미안했고 가끔은 미자 씨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요. 그러면서도 진실을 숨기셨잖아요. 윤희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죠. 태준 씨의 부탁이었어요. 윤희가 상처받을까봐,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까봐 숨기자고 했죠. 그리고 나도 윤희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내 딸처럼 키운 아이니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 여자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앉아 있었죠. 그때 수민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깬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다들 여기 계셨네요. 저도 알고 싶어요. 우리 집안의 진실을 모두 알고 싶어요. 수민이 엄마 옆에 앉자 윤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네 세대의 여자들이 한 공간에 모인 것이죠. 정숙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다 얘기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정숙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태준과의 정략 결혼, 그가 이미 미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 윤희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의 충격. 모든 것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죠. 태준 씨는 평생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미자 씨를 사랑했지만 나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고, 그래서 더 괴로워했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미자가 흐느꼈습니다. 그녀도 한태준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비겁했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윤희가 두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생모,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키워준 양모.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했고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언론에도 다 알려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수민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폭로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숙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일단 아침을 먹어요. 배가 고프면 생각도 제대로 안 나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앞일을 의논해봐요. 네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숙과 미자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이 묘했죠. 원수처럼 지냈어야 할 두 사람이 함께 계란을 굽고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때때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침묵 같았죠. 식사를 마친 후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번만이라도 윤희와 수민이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봤으니 다시 사라질게요. 안 돼요. 윤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놀란 듯 얼굴이 빨개졌죠. 이제 와서 또 사라지시면 그건 너무 잔인해요. 우리가 이제 막 알게 됐는데. 미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미자 씨,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테고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차라리 함께 대응하는 게 어떨까요? 함께요? 그래요, 함께. 우리가 서로 싸우면 언론의 먹잇감만 될 뿐이에요. 차라리 화해했다고 발표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미 알려진 이상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한 배를 탄 운명이었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죠. 별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연일 대한그룹 집안의 비밀을 다뤘고 온갖 추측성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재벌가의 숨겨진 과거, 30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 결혼식장 난동 사건의 전말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대한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윤희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냈고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게 그녀의 하루 일과였죠. 수미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신랑 집안에서는 파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윤희는 또다시 술병을 꺼냈습니다. 혼자 마시던 그녀는 갑자기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죠?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잖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흐릿했습니다. 정숙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죠. 윤희야, 너무 마시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오지 마세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속이고 살았으면서. 윤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정숙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했어요. 왜 모두가 나를 속였죠? 왜 나만 몰랐어야 했죠? 전화를 끄는 윤희는 와인잔을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죠. 수민이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수민아, 넌 알고 있었니?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암시한 것 같던데.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었죠.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는 용서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달라고 하셨죠. 윤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자신만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정숙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죠. 한태준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숙,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 다른 여자의 그림자를 안고 산 것.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미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내 죄의 결과이자
동시에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언젠가 윤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자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시대의 희생자였으니까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죠.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숙과 미자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한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더군요. 미자야, 미안해라고. 정숙의 말에 미자가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죠. 두 여자 사이에서, 체면과 사랑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불행했어요. 당신도, 나도, 태준 씨도. 그리고 그 불행을 윤희와 수민이가 물려받았죠.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오랜 친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 이들 사이의 복잡한 사연을 알겠습니까? 윤희가 많이 힘들어해요. 어젯밤엔 술에 취해서 전화했더군요. 나도 매일 윤희 집 앞에 가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정숙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30년의 한이 묻어있는 손이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화해할 순 없겠지만 윤희를 위해서라도 협력해야 해요. 지금 윤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 둘 다 필요한 시기예요.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쓰러졌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지금 응급실이에요. 정숙과 미자는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에서 수민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와 있었는데 파혼 얘기는 잠시 접어둔 듯 했죠. 급성 알코올 중독이래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대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쇼크 상태였다고 했죠. 정숙과 미자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윤희는 창백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나란히 서 있는 두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왜? 둘이 같이 있어요? 윤희야, 우리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자가 먼저 사과했고 정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나는 누구예요? 김미자의 딸이에요. 이정숙의 딸이에요.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그 절규는 병실을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수민도 따라 울었고 정숙과 미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네 여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가 조금 진정되자 네 사람은 병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희가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나는 두 분 다 필요해요. 한 분은 나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정숙과 미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가 다시 시작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같았죠.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정숙의 별장에서 요양하고 있었죠. 미자도 매일 찾아왔고
수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네 여자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과거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비 오는 오후 정숙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윤희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까지.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 순간들을 모두 놓쳤구나. 내 딸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했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죠. 대신 나는 이 아이를 낳는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첫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고 탯줄을 자르지도 못했죠. 우리 둘 다 반쪽짜리 엄마였던 거예요. 윤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수민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악플과 추측성 기사들이 가득했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온갖 루머가 다 돌아요. 심지어 재산 싸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화해를 보여줘야 해. 며칠 후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고 생방송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됐죠. 정숙, 미자, 윤희, 수민 네 사람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죠. 정숙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시대적 배경, 정략 결혼의 관습, 그리고 자신도 희생자였다는 점을 차분히 전했죠. 그 다음 미자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정숙 여사도 저만큼 힘들었다는 걸. 우리는 모두 그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윤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저는 두 분 모두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거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김미자 씨도 상속권을 주장하시나요? 미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적이 없어요. 오직 딸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산은 정숙 여사와 윤희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겁니다. 과거의 상처는 있지만 그것도 우리 역사의 일부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엔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점차 이해와 응원의 목소리가 커졌죠. 시대의 아픔을 극복한 가족, 용서와 화해의 미학 같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죠. 정숙이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우리 모두. 네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미자가 말했죠. 이상하네요. 원수처럼 지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건배를 하고 있다니. 원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고 이제는 생존자예요.
윤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할머니가 두 분이네요. 미자 할머니, 정숙 할머니. 그냥 편하게 불러. 큰할머니, 작은할머니도 좋고. 미자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밤이 깊어가며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윤희가 미자의 방을 노크했죠. 엄마,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보네요. 잠이 안 와요.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미자는 윤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죠. 윤희는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편하게 살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죄가 없어. 오히려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모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하룻밤에 다 채울 수는 없었지만 시작이었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숙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자가 도우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계란을 굽고 된장찌개를 끓였죠.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그러게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수민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우와, 두 할머니가 함께 요리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찍어. 이것도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수민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 누가 봐도 오랜 친구 같았죠.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설렘이 있었죠. 윤희가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엄마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요. 그 말에 정숙과 미자가 동시에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도 엄마를 안았죠. 네 여자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상처와 용서, 이별과 만남, 거짓과 진실이 모두 녹아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정수. 30년 전 미자의 불륜을 폭로했던 비서, 그 후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님, 죽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죠. 문을 연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죠. 떨리는 목소리로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미자가 현관으로 나왔다가 그를 보고 얼어붙었죠. 당신이 왜 여기에? 미자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윤희와 수민도 나와 현관에 모였죠. 30년 전 남 회장님이 제게 거액을 주셨습니다. 미자 씨를 쫓아내라고, 사진을 조작하고 불륜 증거를 만들라고 하셨죠. 정숙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미자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단 말인가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는 결백했습니다. 남 회장님은 정략 결혼으로 대한그룹을 키우려 하셨고 평민 출신 며느리가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저를 시켜. 아버님이 그러셨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가 조용히 말했죠. 사실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모두가 놀라 미자를 봤습니다. 박 비서가 날 미행하는 걸 알았어요. 조작이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어요. 제가 버티면 윤희에게 해를 입힐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윤희가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거예요?
박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겁니다. 윤희 양에게 전하라고. 윤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였죠. 윤희야, 할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욕심 때문에 내 두 엄마를 갈라놓았고 너를 거짓 속에서 자라게 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진실이 밝혀졌겠지. 미안하다. 부디 두 엄마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다오. 편지가 윤희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박정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한 가족을 파괴하는데 가담했습니다. 미자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정숙이 갑자기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금고를 열었죠. 윤희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하자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일기장과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남 회장의 자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미자를 쫓아낸 날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정숙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고 윤희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서류를 확인한 정숙이 놀랐습니다. 이건 미자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예요. 30년 동안 매달 돈이 적립되어 있었어요. 지금 시세로 수백억이.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필요 없어요. 전 윤희를 되찾은 것만으로. 그때 수민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순간 녹화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진실, 박정수 씨의 고백, 모든 걸요. 윤희가 수민을 말렸습니다. 수민아, 이건 우리 가족의. 아니에요, 엄마. 세상이 알아야 해요. 권력과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지.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이 말이 맞아. 공개합시다. 대한그룹 회장의 며느리였던 나도, 쫓겨났던 미자도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수민이 올린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 거짓에 희생된 두 어머니, 권력 앞에 무너진 가족. 정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한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와 함께 진실과 화해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미자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권력과 거짓에 희생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30년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그동안 왜 진실을 숨기셨습니까? 박정수 씨를 고소할 계획은? 남 회장의 다른 비리는 없습니까? 윤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닌 화해를 택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장례식장에 네 여자가 모두 왔습니다. 그들은 박정수의 영정 앞에서 묵념했죠. 용서와 화해의 묵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진실과 화해 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정숙과 미자가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우리는 30년을 잃었지만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합니다. 미자의 선언에 윤희와 수민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여자가 손을 맞잡고 깊이 인사했죠. 무대 뒤 대기실에서 수민이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정말 드라마 같지 않아요? 윤희가 웃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지. 하지만 이제 해피엔딩이야. 정숙과 미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매 같네요. 30년 원수가 이제는 동지가 됐죠. 내 여자의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죠. 마침내 찾은 평화와 진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된 내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 달, 내 여자가 정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실과 화해 재단 출범 후 2달 정숙의 집에 스위스 은행에서 국제특급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이라니. 편지를 읽던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즉시 미자, 윤희, 수민을 불렀죠. 남편이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뒀어요. 1,000억이 넘는 돈이. 그런데 수익자가. 서류를 본 윤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미자, 그리고 김준호? 김준호가 누구예요? 미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에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죠. 아들이요? 엄마에게 아들이 있었다고요?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윤희를 빼앗긴 후 임신했어요. 남 회장의 아이였죠. 하지만 그는 이미 정숙 씨와 재혼했고 혼자 낳아 키웠어요. 정숙이 충격으로 떨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란 말인가요? 네. 준호는 윤희의 친남매예요. 수민이 소리쳤습니다. 엄마에게 친삼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때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전화였죠. 여보세요? 윤희 씨, 저는 김준호입니다. 당신이 내 누나라고 들었어요.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미자의 눈매에 남회장의 턱선을 가진 남자였죠. 엄마. 준호가 미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봤죠. 누나. 30년 만이네요.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안았습니다. 남동생이 있었다니. 꿈만 같아요. 준호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나 다름없으신 분. 제 존재가 상처였을 텐데.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전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피로 얼룩진 돈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무료 병원을 세우고 싶어요. 전 의사예요. 이 돈으로 생명을 살린다면 그게 진정한 속죄일 겁니다. 일주일 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한그룹 남회장의 숨겨진 아들 등장. 1,000억 상속, 무료 병원 설립으로 사회 환원. 준호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의 재산으로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윤희가 답했습니다. 했습니다. 99.9% 일치했어요. 준호는 제 친동생이 맞습니다. 정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호 씨도 우리 가족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그날 밤 5명이 정숙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상해요. 어제까지 외톨이였는데 갑자기 대가족이 생겼어요. 준호가 웃었죠. 정숙이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회장이 아기를 안은 사진이 있었죠. 뒷면에는 준호, 내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알고 있었군요. 준호의 눈물을 보며 미자가 말했습니다. 완전한 아기는 아니었나 봐. 갑자기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 딸이 있어요. 5살 하늘이에요. 뭐라고? 윤희가 놀랐습니다. 내가 아빠라고. 미혼부예요. 아이 엄마는 출산 후 세상을 떠났어요. 수민이 환호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미자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내 손녀가 또. 그때 수민이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임신했어요. 2달째예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윤희가 딸을 끌어안았고 미자와 정숙이 동시에 일어났죠. 증손자라니. 사대가 함께 사는 집안이 되는 거야. 준호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루 만에 7명 대가족이 됐네요. 다음 날 준호는 병원 설립을 위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한 통의 전화가 왔죠. 뭐라고요? 아버지가 또 다른 계좌를. 스위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 명의로만 된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들어있고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는 남 회장이 죽기 직전 쓴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주지 못한 아들아. 용서받을 수 없는 아빠지만 너만큼은 행복했으면 한다. 이 돈은 오직 너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다. 준호가 편지를 구겼습니다. 이제 와서. 윤희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나 봐. 방식이 틀렸을 뿐. 정숙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네 가족을 위한 집을 짓고 나머지는 하늘이 교육비로 쓰는 게 어때요? 미자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죠. 수민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대가족 속에서 자라겠네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타났죠. 아빠, 언제 와? 하늘아, 인사해. 여기 이모 할머니들이야. 안녕하세요. 하늘이의 맑은 인사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하늘이를 데려올게요. 우리도 한국에 정착할 거예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운명 같아요.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정숙이 모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상처도 비밀도 없는 진짜 가족의 시작. 미자가 덧붙였습니다. 30년의 거짓이 만든 진실. 이게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죠.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첫눈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길. 5사람이 창가에 모여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이별, 거짓, 그리고 용서.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30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30년이. 오늘의 순금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순금 사연이었습니다.